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워러 익스크리션, 물의 배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그 사구치에서 여과돼 필터되는 플루이드의 양은 한 180리터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오줌으로 배출되는 그 워러 아웃풋을 그 이제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바로 콜렉팅 덕트에 작용하는 이 바소프레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표에서 이제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유린이 만약에 플라스마와 동일한 아이소토닉하다고 가정한다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이제 GFR은 우리가 분당 125ml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98.7%가 제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2.4리터 정도의 유린 볼륨이 생기고, 그리고 이때 유린은 이제 유린이 플라즈마와 아이소토닉하다 그랬으니까 290 미리오스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린이 만약에 플라스마와 동일하다고 했을 때는 2.4리터 정도 워러 아웃풋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소프레신이 우리가 충분히 존재할 경우에, 즉 맥시멀 안티다이유레시스가 있을 경우에 보면은 GFR은 125ml per minute. 이때는 이제 수분 제흡수는 99.7%가 물이 제흡수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유린의 오스모랄티는 1400 미리오스몰, 그리고 이럴 때 이제 그 유린 볼륨은 하루에 0.5리터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소토닉한 거와 비교해서 비교해 보면은 1.9리터의 개인이 있었던 거죠, 하루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이제 바소프레신이 우리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럴 때 우리가 컴플리트 다이아비티스 인시피두스 여붕증인 경우인데, 이때 GFR은 125ml per minute. 이럴 때는 이제 그 필터되는 그 물, 물의 87.1%가 이제 제흡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유린 오스모랄티는 30ml 오스몰 정도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유린 아웃풋은 우리가 하루에 23.3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1시간에 1리터 가까이의 유린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20.9리터의 수분의 로스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바소프레신이 충분히 있는 경우가 우리가 수분의 그 로스를 방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워러 익스크리션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그 아쿠아포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워러 채널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네 가지 타입, 휴먼에는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린 1하고 아쿠아포린 2가 이제 워러 익스크리션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5는 휴먼 레크리말 글랜드에 주로 존재하고, 아쿠아포린 9는 휴먼 류코사이트, 리버, 렁, 스플린에 주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쿠아포린 1은 이 프록시말 튜브에서 이제 위치하고 있어서 그 수분 제흡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아쿠아포린 원 결핍 마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본다면 이 프록시멀 튜블의 워터 퍼미어빌리티가 80%까지 감소된다고 합니다. 아쿠아포린 원이 결핍된 마우스에서. 그리고 디하이드레이션이 있었을 때 유린 오스모랄리티가 증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700ml 오스몰 정도까지만 증가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하이드레이션이 있게 되면은 이 오스모랄리티가 더더욱 더 오줌이 더 농축이 돼야 되겠죠. 1400ml 오스몰까지. 그래서 더 농축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해야 되는데, 그만큼 오줌이 농축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오스모랄리티가 증가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러한 마우스는 탈수에 더 어, 탈수가 일으키기 쉽다라는 거죠. 탈수가 유발되기가.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휴먼에서 이 아쿠아포린 원이 결핍됐을 때는 이 마우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심한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제 휴먼에는 이 아쿠아포린 1 말고도 이 아쿠아포린 2라든가 다른 아쿠아포린이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컴펜세이트 이제 보충해주기 보상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록시말 튜블에서 일어나는 수분제 흡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록시말 튜블의 이제 시작돼서 끝에까지 오면서 이 물은 튜블 밖으로 오스모틱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패시블리하게 이동이 됩니다. 즉 수분 밖으로 이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오스모틱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솔루트들이 액티브하게 트랜스포트 됨으로 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루트들이 액티브하게 트랜스포트 됨으로 인해서 생겨진 오스모틱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튜블 밖으로 패시브하게 이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좀 전에 얘기했던 아쿠아포린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 제흡수가 훨씬 더 이 채널을 통해서 물의 이동이 훨씬 더 용이하게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좀 더 잘 트랜스포트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록시멀 튜블 끝에까지는 이제 이 오스모틱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프록시멀 튜블까지 이제 지나오게 된 그 끝에서는 여전히 아이소토닉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튜블라 플루이드 그리고 플라즈마 에서의 농도비, 그러니까 농도 차이를 보면은 이뉼린의 농도비를 보면은 2.5에서 3.3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프록시멀 튜브를 거쳐 나오면서 우리가 이뉼린은 재흡수되거나 시크리션 되는 게 없고 단지 여과된 게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플루이드에. 그러니까 수분이 그만큼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 이뉼린은 그만큼 농축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에서 3.3이다라는 거는 2.5에서 3배 정도 농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물이 빠져나갔다는, 재흡수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프록시멀 튜블에서 우리가 필터드 된 솔루트의 60에서 70%가 제거가 되고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필터된 물의 60에서 70%가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쪽 그림을 한번 보면은 여기 프록시말 튜브, 룹스 오브 헨네, 디스탈 튜브, 컬렉팅 덕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을 한번 보면은 물이 프록시말 처음에 100이었다가 프록시말 튜브를 거쳐 나오면서 대략 60에서 70%가 제거가 되니까 한 40에서 30% 정도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 나오겠지만 룹스 오브 헨네에서 또 한 10, 10한 5%가 제거가 되고 또 디스탈 튜브에서 한 5%, 10%가 제거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콜렉팅 덕트에서 이렇게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소디움하고 대략적으로 이제 프록시말 튜브에서는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룹스 오브 헨네에서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룹스 오브 헨네에서는 어, 말하자면은 그 단순한 농도 경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또 다른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위에 여기 보면은 글루코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지만 이 프록시말 튜브의 얼리 포션에서 거의 100%가 다 이렇게 재흡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닐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필터된 그 상태가 그대로 이렇게 존재함을 알 수가 있고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일종의 조금 더 분비가 있는 거고 크레아틴인 경우에는 그리고 유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거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프록시말 튜브를 거쳐 나오면서는 재흡수가 일어나고 다시 룹스 오브 헨네 디스탈 튜브를 거쳐 나오면서 뭔가 분비가 더 증가됐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더 분비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컬렉팅 덕트 디지털 튜브 컬렉팅 덕트를 거쳐 나오면서 서서히 더 이제 제거가 재흡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록시말 튜브에서 우리가 60에서 70%의 여과된 물이 제거가 되고 이제 남는 30에서 40%의 물이 이제 룹스 오브 헨네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룹스 오브 헨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룹스 오브 헨네의 이 thin descending 림은 물에 펌이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thick segment of ascending 림, 룹스 오브 헨네의 thick segment ascending 림에서는 우리가 소디움, 포타슘, 클로라이드만 코트랜스포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이 솔루트가 이제 재흡수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센딩 림에서는 물에는 임퍼미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조건들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유발하게 되냐면은 룹스 오브 헨네 디센딩 림을 거쳐 나온 그 헨네골이 맨 아래쪽에서는 그 여과액이 하이퍼토닉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만 펌이업을 하게 되고 소디움 그리고 그 어, 이온들은 제거가 안 되니까 이온들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만 제거되니까 룹스 오브 헨네 고리의 맨 아래쪽 끝에서는 하이퍼토닉 플루이드가 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센딩 림을 거쳐서 나오게 되면은 다시 어센딩 림에서는 우리가 이 이온들은 제거가 되지만 트랜스포트 되지만 우리가 물은 임퍼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솔루트들만 제거가 되니까 다시 하이포토닉하게 됩니다. 하이포토닉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프록시말 튜브를 거쳐 나오면서는 우리가 아이소토닉한 상태로 있던 플루이드가 디센딩 림을 거쳐서 내려가면서 하이퍼토닉하게 됐다가 다시 어센딩 림을 거치면서 하이포토닉하게 됩니다.
하이포토닉.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필터드 된 플루이드의 15%가 이 룹소브 헨네를 거쳐 나오면서 제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프록시멀 튜블에서 60에서 70%, 룹소브 헨네에서 15%, 그래서 남는 20%의 물이 이제 디스탈 튜블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스탈 튜블로 넘어가기 전에 그 튜블라 플루이드 플라스마, 그 이뉼린의 튜블라 플루이드 플라스마의 농도비를 한번 보면은 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배 정도 농축이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물의 재흡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룹소브 했네 이제 thick ascending 림에서는 우리가 소디움하고 포타슘 클로라이드만 이제 이동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있냐면은 이제 여기에 그 소디움 포타슘 2 클로라이드 트랜스포터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분자의 소디움, 한 분자의 포타슘, 그리고 클로라이드 두 개를 튜블라 루멘에서 튜블라 셀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쪽이 이제 튜블라 루멘이고 이쪽이 리널 튜블 셀이고 이쪽이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인데 이제 소디움, 포타슘, 2 클로라이드 코 트랜스포터가 여기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디움, 클로라이드, 포타슘이 튜블라 셀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 들어온 이온들은 이제 소디움 같은 경우는 이 액티브 트랜스포트에서 다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쪽으로 보내지고 이때 포타슘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세포 안에 이제 포타슘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 포타슘은 롬크라는 채널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분비될 수도 있고 그리고 클로라이드는 클로라이드 채널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바틴이라는 프로틴이 이 클로라이드 채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 왼쪽에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세컨더리 액티브 트랜스포트, 그리고 포타슘은 디퓨즈 돼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그리고 다시 루멘 쪽으로 디퓨즈 되고 이때 이제 롬크 그리고 다른 또 포타슘 채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롬크라는 채널과 이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포타슘 채널이 그 역할을 하고 클로라이드는 이제 클로라이드 채널을 이용해서 이제 인터스티셜 플루이드 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때 바틴이라는 프로틴, 바틴은 우리가 셀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프로틴인데 이 클로라이드 채널 CLC KB 펑크션에 상당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본 그 thick ascending 림에서 일어나는 이온 트랜스포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신드롬인데 그걸 바터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룹소브 했네 어센딩 림과 관련된 신드롬인데 이 바터 신드롬은 그다지 흔하게 일어나진 않는데 이 thick ascending 림에서의 어떤 디펙티브 트랜스포트로 기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발생되기 때문에 흥미로운 그런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터즈 신드롬에서는 우리가 그 유린에서 만성 소디움 로스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디움이 재흡수되지 못하고 유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이포볼레미아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포볼레미아가 이제 일어나고 이후에 리닌 그리고 알도스테론 시크리션이 자극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런 리닌이라든가 알도스테론 분비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이퍼텐션이 고혈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고혈압은 소듐 로스가 있으니까 고혈압은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런 리닌 그리고 알도스테론 분비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하이퍼칼레미아, 우리 그 혈중의 포타슘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알칼로시스, 혈중의 pH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이제 증상으로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바터즈 신드롬이 이제 되는 원인으로는 여기 보이는 네 가지 어떤 키 프로틴의 유전자의 어떤 로스 오브 펑크션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 존재하는 경우에 어, 어,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디움 포타슘 2클로라이드 코트랜스포터에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롬크 포타슘 채널에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CLC KB 클로라이드 채널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바틴 그 단백질에 문제가 있거나 하게 되면은 이 바터즈 신드롬이 유발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그리고 또 바틴이 우리가 뮤테이션 되면은 또 다른 그 질병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이 데프니스가 되겠습니다. 그 청각 장애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바틴 단백질이 이 CLCKA 그리고 CLCKB 클로라이드 채널에 상당히 필수적인 단백질인데 이 채널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그런데 이 채널이 우리가 그 인너 이어의 귀에서 그 스칼라 미디아에서 그 하이 포타슘 농도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칼라 미디아에서 우리가 높은 농도의 포타슘 농도를 유지해야지만 그 어떤 음파가 전달돼 왔을 때 이 그 신호를 제대로 그 음파 신호를 정기적인 신호로 그 신경에서 발생되는 정기적인 신호로 전환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칼라 미디아의 그 하이 포타슘 컨센트레이션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청각이 있어서 그런데 이 농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이 채널에 필요한 바틴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각 장애가 유발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워터 익스크리션에서 우리가 계속 이어서 그 디지털 튜블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튜블은 물에 상대적으로 임퍼미블합니다. 그래서 이 솔번트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도 그 솔루트의 제거가 계속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튜블러 플루이드가 더더욱 묽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 디지털 튜블에서는 우리가 필터된 물의 단지 5%만 이 세그멘트에서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아까 어센딩 룹스 오브 헨네를 거쳐 나오면서 우리가 하이포토닉한 상태의 필트레이트가 존재한다 그러는데 이 디지털 튜브를 거쳐 나오면서도 이제 하이포토닉한 상태로 계속 필트레이트는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콜렉팅 덕트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렉팅 덕트에서는 이제 그 오스모랄러티 그리고 볼륨의 변화는 우리가 이 바소프레신의 양에 의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소프레신이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소프레신은 우리가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ADH. 그래서 포스테리오 피투이터리 글랜드에서 분비가 되고 그리고 이 컬렉팅 덕트에 작용해서 컬렉팅 덕트의 퍼미어빌리티를 물에 대한 퍼미어빌리티를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이 바소프레신은 이제 그 수용체가 V2 리셉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V2 리셉터가 작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포 내 사이클릭 AMP 농도가 증가하고 프로틴 카이네이즈 A가 활성화되고 이 다이네인이라고 하는 프로틴이 이제 활성화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다이네인은 일종의 모터 프로틴입니다. 어떤 그 메카니컬한 힘을 만들어내는 단백질인데, 자 그래서 이게 작동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쿠아포린 2가 그 이제 세포 내 베지클 형태로 저, 저장이 돼 있다가 이것이 이제 이 바소프레신이 작용해서 이 신호전달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아쿠아포린2가 에이피칼 멤브레인, 그 튜블라 루멘 쪽으로 에이피칼 돼 있는 에이피칼 멤브레인으로 빠르게 인서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아쿠아포린이 이제 에이피칼 멤브레인 쪽에 많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면은 물이 더 쉽게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분을 한번 보면은 물은 이제 코티칼 콜렉팅 덕트에서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디스탈 튜브를 거쳐서 콜렉팅 덕트로 들어오는 물은 일단 하이포토닉한 플루이드가 되죠. 그 솔루트만 계속 제거가 됐었으니까. 그래서 하이포토닉한 플루이드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코티칼 콜렉팅 덕트로 들어온 이 하이포토닉 플루이드에서 물이 계속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된 물의 10%가 여기서 제거가 되고, 그래서 코티칼 콜렉팅 덕트를 거쳐서 나오면은 이제 그 물이 계속 이 아쿠아포린 채널을 통해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아이소토닉 플루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이뉼린의 튜블라 플루이드 플라스마 농도비는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 사구체에서 여과된 그 필트레이트보다 대략 20배 정도가 더 농축돼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코티컬 콜렉팅 덕트를 거치면서 10%가 제거가 되고, 이제 나머지 그 필트레이트가 이 메둘라리 콜렉팅 덕트로 계속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4.7%의 필트레이트가 제거가 되겠습니다. 재흡수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콜렉팅 덕트를 거쳐 나오면서 계속 그 물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하이퍼토닉한 그 필트레이트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뉼린의 튜블라 플루이드 플라스마 농도비는 30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배 이상 농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린에서는 우리가 그 1400 밀리오스몰 per 킬로그램, 1400 밀리오스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컬렉팅 덕트를 거쳐 나오면서 그 추가적으로 이 물이 말하자면 코티칼 콜렉팅 덕트에서 10%, 그리고 메둘라리 콜렉팅 덕트에서 4.7%가 추가적으로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바소프레신이 상당히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바소프레신 그리고 아쿠아포린.
자, 그렇다면 이 바소프레신이 우리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아쿠아포린2의 인서션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물은 단지 그 솔트가 이동하는 데 따라서 그 농도 경사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지 2%의 물이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는 14.7% 바소프레신이 있는 경우에는 필트레이트의 14.7%가 재흡수됐지만 이 경우에는 2%만 재흡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질병이 우리가 다이아비티스 인시피두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소프레신 디피션시인 경우, 그리고 혹은 이 바소프레신 수용체인 B2 그리고 아쿠아포린2의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이 다이아비티스 인시피두스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바소프레신과 관련해서 바소프레신 이스케이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바소프레신 이스케이프라는 건 뭐냐면은 바소프레신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그 아쿠아포린2의 생산이 다운 레귤레이션 됩니다. 감소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바소프레신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입을 한다 그래도 이 아쿠아포린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 재흡수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소프레신 이스케이프라는 상황이 이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바소프레신 이스케이프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 프록시멀 튜브를 룹스 오브 헨네, 디스탈 튜브, 컬렉팅 덕트를 거쳐 나오면서 수분 재흡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세뇨관에서 일어나는 좀 특징적인 이제 메커니즘인 카운터 커런트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운터 커런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흐르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엇갈리면서 일어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자, 그래서 이 튜블에서는 이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가 존재함으로 해서 카운터 커런트가 있음으로 해서 라지 오스모틱 그레디언트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지 크게 형성되는 오스모틱 그레디언트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룹스 오브 헨네, 룹스 오브 헨네에서도 우리가 헨네에서는 우리가 플루이드, 필트레이트의 카운터 커런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룹스 오브 헨네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카운터 커런트 멀티플라이어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또 바사렉타, 우리가 그 모세혈관이 이제 사구체에서 나온 모세혈관이 이제 그 페리튜블라 캐필러리, 그리고 그 룹스 오브 헨네를 따라서 또 내려가는 모세혈관이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내려가는 모세혈관을 우리가 바사렉타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 바사렉타에서도 마찬가지로 혈액이 내려갔다가 룹스 오브 헨네 고리를 따라서 룹스 오브 헨네를 따라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카운터 커런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카운터 커런트 익스체인저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룹스 오브 헨네에서 일어나는 카운터 커런트 멀티플라이어는 무엇에 의존하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일단 thick ascending 림에서는 그 소디움하고 클로라이드의 액티브 트랜스포트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슬라이드에서 봤지만 디센딩 림에서는 이제 그 솔루트들은 제거가 안 되지만
안 되고 이제 thick ascending 림에서만 소디움 그 솔루트들이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소디움하고 클로라이드의 액티브 트랜스포트,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이 카운터 커런트 멀티플라이어를 형성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 thick descending, thin, 얇은 thin descending 림의 그 물에 대한 high permeability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요인 중에 하나는 그 프록시멀 튜블로부터 들어오는 튜블라 플루이드의 인플로우, 그리고 그와 함께 디스탈 튜블로 나가는 아웃플로우, 이 세 가지 요인이 이제 중요한 이 카운터 커런트 멀티플라이어를 형성하는 중요한 그 구성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룹스 오브 헨리에서 일어나는 이 카운터 커런트 멀티플라이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thin descending 림, 그리고 thick ascending 림이 존재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록시멀 튜블에서 들어오는 아이소토닉 인플루이드가 들어오고 이제 디스탈 튜블로 나가게 되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레디언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전부 300ml 오스몰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이소토닉 플루이드가 들어오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thick ascending 림에서는 소디움하고 클로라이드가 제거가 되죠. Na 플러스 클로라이드가 제거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물은 통과하지 않고 Na하고 Cl만 재흡수가 되니까 이쪽은 하이포토닉한 200이 되는 거고 이쪽은 4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쪽 thin descending 림에서는 이제 물이 이동하는 거죠. 물이 농도 경사에 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루트들이 이동해서 여기 하이퍼토닉 모스몰러티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물이 이동하게 되고 하면은 이쪽 그 thin descending 림은 400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인플로우하고 이제 아웃플로우가 계속 있게 되고 하게 되면은 보면은 아래쪽은 여기 들어오면서 물이 계속 제거가 되니까 이렇게 H2가 제거되고 이쪽으로는 300이 계속 들어오니까 결국 그 thin descending 림의 입구는 300ml 오스몰이지만 이 헨레골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40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 thick ascending 림은 NaCl은 계속 제거가 되고 해서 이쪽은 그 이제 디스탈 튜블로 가기 전에 이렇게 200으로 낮아져 있는 거죠. 하이퍼토닉. NaCl이 계속 제거가 되니까. 자, 그런데 이쪽에서 그 하이퍼토닉한 400짜리가 계속 이쪽으로 흐르게 되니까 이쪽 그 thick ascending 림의 이 아래쪽은 40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그 어느 정도 농도 경사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계속 어, 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 NaCl은 계속 그 ascending 림에서 제거가 되고 수분 H2O는 descending 림에서 또 제거가 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계속 인플로우는 계속 존재하게 되고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보면은 thin descending 림의 초기 입구는 우리가 300에 가깝게 300보다 조금 더 큰데 300 정도 되고 이 헨레골이 아래쪽은 우리가 700 상당히 그 하이
하이퍼토닉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제 thick ascending 림으로 올라가면서 솔루트들이 계속 제거가 돼서 이쪽에 마지막으로 나갈 때는 11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래쪽은 하이퍼토닉한 상태. 그리고 여기 입구, 햇내고리 입구는 아이소토닉. 그리고 요 나가는 프록시멀 튜브 여기서는 하이퍼토닉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운터 커런트 멀티플라이어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이 농도 경사가 이렇게 그레디언트하게 농도 경사가 형성이 되는 거죠. 농도의 경사가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그 바사렉타에서 일어나는 카운터 커런트 익스체인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는 이제 패시브한 프로세스인데 이것은 물의 무브먼트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여기서는 이 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이 사실은 이제 그 이 바사렉타 아래쪽으로 잘 안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 이온 그레디언트, 오스모랄리티의 경사가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 카운터 커런트 멀티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일정 정도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거는 이제 바사렉타고 요 옆에 우리가 이렇게 룹스 오브 헨네 그 카운터 커런트 멀티플리케이션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어떻게 이 과정이 유지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바사렉타에도 이제 어센딩 림하고 이제 디센딩 림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소듐 클로라이드하고 유레아가 이 어센딩 림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디센딩 림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은 바사렉타의 흐름은 여기 디센딩에서는 아래쪽으로 어센딩에서는 위로 올라가니까 이 NaCl은 그 디센딩 림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서큘레이션 해서 다시 위로 올라오다가 다시 재흡수가 되는 이쪽으로 디퓨전이 일어나게 되죠. NaCl. 자, 그래서 이 솔루트들은 계속 서큘레이션 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 솔루트들의 이동에 따라서 이제 물은 이동하게 되는데 물은 이 솔루트가 여기에 높아지니까 많아지니까 물은 이쪽으로 빠져나왔다가 물은 그대로 올라가는 쪽에 합류돼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사렉타에서는 이 물은 솔루트들은 리서큘레이트 하는 경향이 있고 물은 이 바사렉타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바이패스 그냥 통과해 가서 나가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사렉타의 아래쪽은 이렇게 하이퍼토닉 서치가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사렉타를 따라서 이런 농도 경사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이제 유레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아의 역할은 우리가 메둘라리 피라미드에서 오스모틱 그레디언트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하고 또
컬렉팅 덕트에서 농축된 유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공헌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이 프로틴 다이어트, 고단백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 유리아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래의 역할이 더 강화되는 것이겠죠. 자, 유래 트랜스포터는 우리가 퍼실리테이티드 디퓨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트랜스포터에 의해서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드니에서는 유레아 트랜스포터 A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타입이 이제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유레아 트랜스포터 A1, A2, A3, A4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워러 다이유레시스, 워러 인톡시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워러 다이유레시스는 이제 그 많은 양의 하이퍼토닉 플루이드를 우리가 드링킹함으로써 일어나는데, 우리가 드링킹하는 행위 자체, 그리고 많은 양의 하이퍼토닉 플루이드를 섭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유발되는 플라즈마 오스몰랄리티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바소프레신 시크리션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유린 플로우가 이제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워러 다이유레시스 동안에 이제 유린 플로우, 맥시멀 유린 플로우는 분당 16ml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러 다이유레시스는 단지 우리가 갑작스럽게 물을 많이,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마셨을 때 이제 그 바소프레신 시크리션을 줄임으로 해가지고 유린 플로우, 배출을 더 많이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워러 인톡시케이션, 물 중독은 이 워러 다이유레시스 레이트, 물을 많이 마셨을 때 오줌을 더 많이 배출하는 그 레이트보다도 더 많은 양의 물을 빨리 마셨을 경우에 이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그 바소프레신을 이제 주입했다거나 혹은 non osmotic stimuli, 예를 들면은 서지컬 트라우마 같은 경우, 그래서 non osmotic stimuli 이후에 이제 바소프레신 분비가 증가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주입했거나 바소프레신 분비가 증가된 상황에서 이 워러 인테이크를 감소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 워러 인톡시케이션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체내 물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포에 심한 스웰링이 유발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레인셀에 스웰링이 있게 되면 우리가 컨버전, 경련 그리고 코마, 혼수 상태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워러 다이유레시스를 넘어서는 경우가 바로 이 물 중독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스모틱 다이유레시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어떤 오스모틱 파티클에 의한 그 다이유레시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unreabsorbed solute, 재흡수가 되지 않는 솔루트들이 솔루트가 많이 이 리널 튜블에 존재하게 됨으로 인해서 유발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니톨 같은 게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워러 리업소프션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튜블에 그 물이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재흡수가 되지 않고
이와 좀 비교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워러 다이유레시스인데, 워러 다이유레시스일 때는 물의 제흡수는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스모틱 다이유레시스에서는 이 워러 리업소션이 이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프록시멀 튜블에서는 우리가 소디움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농도 경소가 제한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디움이 튜블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디움이 튜블에 많이 머물러 있으니까 물도 그대로 재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메둘라리 하이퍼토니시티는 감소하게 되고, 물이 많이 있으니까 또 아이소토닉 플루이드 볼륨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룹스 오브 헨네에서 그런데 이제 룹스 오브 헨네에서는 이 소디움 양은 많지만 이 물도 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소디움 컨센트레이션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플루이드가 이제 디스탈 튜브를 통해서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유린 볼륨이 아주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디움의 익스크리션, 그리고 다른 일렉트로라이트도 같이 그 배출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은 우리가 소화기관에서 일종의 설사라고 볼 수가 있죠. 설사, 다이어리아. 그래서 그 이제 음식물이 잘 소화가 돼서 흡수되지 못하고 장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은 역시 수분도 같이 흡수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오히려 더 계속 장으로 더해져 가지고 우리가 설사가 유발되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 당뇨병,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글루코드 로드가 이제 되는데, 이것이 이제 글루코즈의 트랜스포트 맥시멈을 초과해서 이 로드가 가해지게 되는 상황.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스모틱 다이우레시스가 유발되게 되죠. 다음에 많은 양의 소디움 크로라이드, 유레아를 인퓨전 했을 때 또 오스모틱 다이우레시스가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이 오스모틱 다이우레시스일 때 그 유린 컨센트레이션하고 유린 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솔루트 로드가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오스모틱 다이우레시스가 유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상적인 만약에 바소프레신이 우리가 있는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가 솔루트 로드가 이렇게 약할 때는, 솔루트 로드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유린 플로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이제 솔루트 로드가 증가해서 오스모틱 다이우레시스가 계속 유발이 더 강하게 되면은 유린 플로우는 더더욱 이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소오스모틱 상황과 비슷한 그런 그 기울기로 더 유린 플로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이아비티스 인시피두스는 우리가 바소프레신이 이제 부족한 상황인데, 일단 솔루트가 처음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일단 시작이 12ml per minute로부터 시작돼서 이 아이소오스모틱과 비슷한 상황으로 그 솔루트 로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린 플로우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린 플로우가 이렇게 솔루트 로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린 플로우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때 그 유린 오스모랄러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바소프레신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더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유린 플로우가 적을 때는 유린 오스모랄리티가 1400 정도로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솔루트 로드가 많아지고 유린 플로우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오줌량이 많다라는 거니까 이 유린 오스모랄리티는 이제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유린 오스모랄리티는 아이소오스모틱 상황에 근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이어비티스 인시피두스에 있는 상황은 이제 처음에 시작 자체가 유린 오스모랄리티가 상당히 낮죠. 왜냐하면은 바소프레신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 워러가 상당히 어, 오줌이 양이 많이 있으니까 오스모랄리티가 이제 감소된 이런 상황에서 출발하는데 이제 솔루트들이 많아져 가지고 유린 플로우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여기서는 그 오스모랄리티가 이제 좀 증가를 하게 돼요. 왜냐면은 이제 이 솔루트들 양이 증가를 하니까 솔루트들이 계속 증가가 되니까 그 다이아비티스 인시피두스인 상황에서 그 유린 오스모랄리티가 조금 증가를 한다. 그래서 그 아이소오스모틱 상황과 비슷하게 쪽으로 이제 근접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끝으로 이 워터 익스크리션 물 배출 파트에서 우리가 끝으로 디하이드레이션 탈수와 프리워터 클리어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하이드레이션 탈수 상황에서는 우리가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시 감소하고 그래서 그 플루이드 볼륨 필트레이티드 된 그 플루이드 볼륨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룹스 오브 핸 내에서 플로우 레이트는 감소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메듈라리 피라미드를 따라서 형성되는 그 오스모틱 그레디언트의 크기는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더더욱 그 농축된 컨센트레이티드 된 유린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 밖으로 그 수분이 배출되는 것을 제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리 워터 클리어런스, 워터 클리어런스, 이거는 이제 잘못된 이름인데 우리가 어떤 물이 배출되기 위한 흘러야 되는 물의 양 이렇게 되면 조금 이상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wrong name인데 이것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우리가 어,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컨센트레이티드 또는 딜루트한 유린의 그 익스크리션에 의해서 그 물의 워러의 개인이 있는지 로스가 있는지 그거를 정량화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워터 클리어런스라는 것은 우리가 유린 볼륨과 오스모레 클리어런스의 어떤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터 클리어런스 이퀄 V는 유린 플로우 레이트 되겠죠. 플로우 레이트. 그리고 마이너스 오스모레 클리어런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스모레 클리어런스는 우리가 그 오줌에서의 토탈 솔루트들의 오스몰, 그 오스몰들의 농도 곱하기 유린 플로우 나누기 전체 오스몰의 플라스마에서의 농도를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스몰의 이 정의에 있어서 오스몰의 클리어런스에 있어서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유린이 아이소플라즈마와 아이소토닉한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소토닉한 유린에서 그 오스모틱 로드를 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물의 양, 물의 흐름, 어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소토닉한 유린이라고 가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워터 클리어런스가 우리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는 경우가 있고 플러스 경우가 있겠는데,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는 건 우리가 유린 플로우가 있는데 이게 아이소토닉한 상황보다도 더 적다라는 거죠. 유린 플로우가 이 오스몰의 클리어런스가 아이소토닉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이소토닉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보다도 이 유린 볼륨, 유린 플로우가 더 적다라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자, 그러면은 그 유린 플로우가 더 적다라는 거는 워터 게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경우는 우리가 맥시멀 안티 다이유레시스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플러스 값을 갖는 경우, 이거는 이제 바소프레신이 없는 경우가 되겠는데, 자, 이 플러스 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유린 플로우 이 V 값이 그 오스몰의 클리어런스보다도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14.5ml 플러스 14.5ml per minute 하루에 20.9L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유린 플로우가 아이소토닉한 상황보다도 훨씬 많아진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워터 로스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워터 클리어런스가 마이너스 값 혹은 플러스 값일 때 이 전체적인 그 상황이 워터 게인이 있는지 워터 로스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